법원행정처가 오늘 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공개했던 문건 외에 남아있던 문건이 228개였는데 이 가운데 중복된 문건을 제외하고 196개 문건을 언론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겁니다. 이로써 모든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자, 한번 총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공개한 문건 한번 훑어보셨어요? 너무 많아서 전체를 다 보지 못했고요. 예, 예. 제목을 중심으로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파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래도 야당 분석, 이런 제목이 좀 붙어 있는 파일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의원별 대응 전략,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또, 조선일보 관련된 제목들이 있는 파일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좀 들여다봤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2016년 개헌정국을 분석을 하면서 네. 의원님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의 문재인, 김종인 두 사람은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런 전국 진단 내용도 있었다면서요? 지금 제가 본 문건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진짜 법원의 사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조직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는 흥신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별별 일을 다 했던데요. 이 사례 하나를 다 쫓아가자면 시간을 2시간을 다퉈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네. 아무튼 사법농단이라는 4글자로 그냥 다 아우르면 되는 겁니까? 근데 농단이라고는 단어가 어찌 보면 좀 점잖은 단어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자꾸 받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단어가 재판 거래죠. 예. 뒷거래 더 정확히 하면. 네. 네. 좀 더 실체를 보여주는 단어로는 이제 거래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의원님도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법의 역사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네. 사법부에서 그것도 최고 법원에서 재판 거래했다라고 하는 역사 혹시 접하신 적 있습니까? 세계 법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옛날에 네. 왕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유럽 같은데 네.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전해진 바는 있지만 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됐다라고 한 이후에 이런 식의 판결이 있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고 예.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재판 뒷거래를 입증하는 문건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화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모아놓은 말씀 자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던데요. 진실 여부를 지금 가려야 되는 게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 재판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문제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자꾸 기각이 되고 있다. 법원이 지금 팔이 안으로 걷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바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지 한 2시간 반 만에. 네. 13명의 대법관이 모여가지고 재판 거래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했죠. 예. 일단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그런 대법관들의 발언과 입장에 영향을 받는 밑에 있는 판사들은 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영장을 발부해 줄 수가 없겠죠. 네. 이미 그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우려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은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네. 법관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원래는 법에 따르면은 판사들은 독립해서 재판을 하고. 네. 그렇게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터운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는 전혀 다른 논리로 완전히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고 또 집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네. 실제 법원 내부에서는 그 인사권이라는 것을 매개로 굉장히 수직적으로 강한 지배 질서가 만들어져 있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배 질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지배 질서 속에서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스탠스는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차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그런 수직적인 구조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그것을 실제로 지방법원장일 때 실험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주장과 그런 방향이 아직까지는 법원 내에서 주류가 아닌 거죠. 아직도 역부족이다. 고립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 대법관들이 네. 상당수 교체되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어떤 구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법원 내부의 사정 때문인가 의원님께서 지금 특별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도도 여러 번 탔는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라는 내용의 특별법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의원님? 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및 재판 진행될 텐데 네. 그것과 관련된 절차법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러 재판의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 구제 특별법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뒷거래 사례로 이제 거론됐던 각종 소송의 이제 그 주체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전자와 관련해서 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이게 합당한 방안인가에 대한 반론도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헌법 101조에 보면 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재판부가 그러면 구성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그러니까 읽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특별재판부가 법원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법원 내에 있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현직 판사로 그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예. 이게 이제 기계적인 사무분장 네. 혹은 법원장들에 의한 사무분장에 의해서 사건을 배당받을 경우에 네. 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는 판사들이 또는 사법농단과 관련이 있는 판사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판사들이 사건을 담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내부에 있는 법관 중에 네. 그렇지 않은 법관들을 추천을 하고 네. 추천된 법관들 중에 일부를 담당 재판부로 삼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법원 밖에 재판부를 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종의 특별 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현직 판사 중에서 현직 판사 중에 후보를 추천을 하면 그 가운데 어떤 판사를 대법원장이 특별재판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럼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 추천 배당이었는데 네네. 콕 찍어서 이 판사, 이 재판부가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하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나중에 가서 그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드 재판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반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할 때, 네. 3인의 변협 추천, 그 다음에 3인의 외부 인사, 그 다음에 3인의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구성을 3대3대3으로 아예.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를 들면 법원에 네. 우리법연구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에서 무슨 불법 지하 조직도 아니었고 판사들 공부 모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무슨 좌경 판사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다시 비등해지면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색칠을 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란이 있지 않을 그러니까 판사들이 선택되면 되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저희가 단수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배수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은 2배수로 네네. 그 사이에서 대법원장이 고르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 어떤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치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2배수로 추천한 다음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구조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논쟁을 차단할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도 의무화하고.
네, 맞습니다. 1심의 경우에. 1심의 경우에.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도 특별히 따로 둔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장이 자꾸 기각이 돼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영장을 전담할 판사들을 배수로 2배수로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법원장이 선택하는 형식으로 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고르는 식으로 해서.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의원님이 그 준비하고 있는 특별 법안의 내용은 대충 그림은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취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 대법원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재판 거래가 없었다라고 규정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그런 답변을 해라.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막 압박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어요. 아, 예. 그것만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야당에 극심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반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추가 문건이 공개가 됐죠. 네. 이 추가 문건의 내용을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희한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추가 문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도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법 역사에서 특별재판부가 구성된 사례가 반민특위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후에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름 붙이긴 혁명재판소였나? 그거 말고 더 있나요? 사례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사례밖에 없는데요. 네. 이 두 사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 내에 있는 판사들 중에 사무분장을 조절하는, 사무분장을 하는 시스템을 좀 새롭게 특별법으로 만든 거라서 별도의 어떤 재판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개념이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민특위 같은 특별재판부는 또 다른 성격의.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다시 만든다기보다는 업무 조정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가 될 때마다 사실은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지경인데. 네. 그 의원님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제 그 판사들의 어떤 그 의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청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현직 판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문건 보면. 사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고 분노하는 판사들이 더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영장은 자꾸 그렇게 기각이 돼요, 그러면 또 대신. 문제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건에도 보면은 거점법관이라는 표현이 좀 나와요. 거점법관이요? 예. 그거는 이제 행정처 출신들 등을 얘기하는데 이게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법관들, 그다음에 고위법관들이 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는 것을 좀 빨리 규정짓고 싶어하는 상황이어서 그쪽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기대와는 다른 판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지금 사실은 뭐 강제 수사가 거의 지금 가로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될 텐데 일단은 뭐 법원이 문건 자체는 다 공개를 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좀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최대 쟁점이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소환하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일 텐데요. 그거는 오늘 공개된 문건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이 법원 안에서 조금씩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건을 빌미로 별건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는 법원 내부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법조계 일부에서는 되고 있다는 건 저도 들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법농단이죠. 아, 물론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정조준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진짜 검찰이 기대와는 다르게 수사를 너무 못한다거나 너무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때는 또 특검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걸 또 가동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은 언제 발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조문화까지는 거의 다 끝나서요. 예. 이번에 공청회에 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면은 다음 주 말 또는 그 다음 주 초 정도면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